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강의를 잘 들었고요. 그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 북한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의 감시 체제가 굉장히 이제 그 뭐 정말 지난주에 그 장세율. 장세율 대표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감시 체제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정말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감시 체제를 이렇게 가동하면서 이런 뭐 모이는 것도 이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이 감시 체제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지 확실하게 좀. 그렇죠. 이제 그 배급을 줄 때는 3일만 무단 결근으로 하면 전국적인 그러니까 수배령이 내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행방불명자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탈북해 왔는데 북한은 행방불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을 못 가는 거죠. 저는 뭐 어차피 북한의 방송에다 나오고 우리는 또 북한에 가족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나는 용감하게. 그러니까 사실 용감한 게 아니라 우리 북한에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계 가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모, 뭐 외삼촌 이런 분 계시는데 외삼촌은 이미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모분도 계시는데 돌아가셨겠죠.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저 때문에 정치적으로 크게 피해 입을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약간 떠들죠. 근데 행방불명됐다고 여기 와서 숨어 있는데 막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북한은 이제 허상 감시 체제예요. 그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날 감시하는지 몰라요. 예, 그 나는 얘를 감시하고 이 사람은 쟤를 감시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누가 날 감시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있을 때 뭐 제가 다니는 회사가 한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제 그 그룹이 또 있잖아요. 우리 그룹은 한 7명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이부 소조라고 그래요. 보이부 스파이죠.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군지 모르죠. 근데 막 불평불만 막 하면 또 이제 그 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이부 소조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96년도 95년도 이때 식량난이 심해졌잖아요. 그럴 때는 일일 보고를 할 때 그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게 좀 무너진 상태고요. 왜냐하면 배급을 안 주니까 직장을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감시를 해요? 그 장마당에 막 떠돌아다닐 때는 장마당에는 북측동 다수가 막 모여 있는 데인데 거기서는 거기 뭐 숨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감시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런데 북한이 제일 무서운 게 인민반이에요. 인민반장이 맨날 아침마다 와서 이제 뭐 하여튼 핑계 대고 와가지고 이 집에 다 있나 뭐 맨날 감시한단 말이에요. 감시 체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배급 제도가 무너지면서 감시 체제도 상당히 좀 자기 그 옛날처럼 작동을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밑바닥은 또 그렇지만 또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는 조금 다르겠죠. 거기는 이렇게 더 좀 살벌하게 할 수가 있지만 그 뭐 사람마다 또 뭐 얘기하는 게 다 달라서 그렇긴 한데 그 옛날보다는 사람들이 뭐 일로 바치거나 이런 게 좀 덜하다는 얘기가 이제 있고, 다 불만 세력이잖아요. 지금 다 불만 세력이잖아요. 최근에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정황은 뭐냐? 중상층 이상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부, 우리가 그 월간 조선의 6월호에
북한의 내부 혁명 조직에 대해서 피랍 탈북인연대 더희윤 대표가 그 기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북한의 저항 세력하고 연계를 가지다가 그 사람이 북한에 가서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민족끼리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분을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의 저항 세력이 고위층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최고위층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사람은 이 이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잘못되고 잘된 거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어린애들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그 가서 남한 데 가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하는 걸 나쁘다는 거는 못 빼앗아 모르는 게 아니라 뭐 다 보면 알죠. 그러니까 한국에만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북한 내에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탄압이 너무 심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에서 연자제 때문에 이게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의 경우를 놓고 봐도 저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죠. 아니 옆집에서 굶어 죽고 앞집에서 굶어 죽는데 이게 뭐냐 말이죠. 그런데 괜히 내가 짝가다 나섰다가 나 죽는 건 무섭지 않아요. 누구나 다 같을 거예요. 자기 죽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내 새끼가, 내 부모가, 내 가족이 채용당하고,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그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죠. 근데 북한은 연자제를 아주 가혹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별짓거리 다 해도 가족은 다치지 않잖아요. 추방도 안 보내잖아요. 북한은 집단 간에서라고 하는 아주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잔인한 그런데 처방을 놓는단 말이에요. 저희도 저녁 먹다가 쫓겨났잖아요. 네,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북 전단 풍선 날리기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 저희들이 좀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하시는지, 그리고 동참을 하려면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잠깐만요. 전단을 내가 하나 갖고 왔나? 꺼내놓고. 사실 저도 이제 전단 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많이 간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은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숙련된 사람들끼리 가서 하고 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삐라 살포 금지법인가 뭐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날은 정말 아주 그렇게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모아서 그 삐라를 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집기들을 사는 거를 도와주는 거,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삐라 뿌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평창에다가 말입니다, 작년에 삐라를 5만 장 뿌렸어요. 왜 뿌렸냐면 그 응원단인지 뭐 선수단인지 와가지고 하도 막 해치고 다녀가지고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김정은 암살 1억 달러 현상금 전단을 억수로 뿌렸거든요. 이것들 보고 가라고. 그날 밤에 1시 때 가서 뿌리고 내려와 봤는데 그거 어디 떨어지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5만 장이나 뿌렸는데. 근데 땅바닥에 떨어지고 언론에 나온 거는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막 뿌렸단 말이에요. 차 타고 가면서 밤새껏 뿌렸어요. 강릉, 그다음에 동해, 평창, 거기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언론에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CCTV에 찍혀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애가 그랬는데 그 너무 그 우리가 뿌리면 경찰들이 가다 주워가지고 북한 애들이 봐야 되는데 북한 애들이 이거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폐막식 할 때 우리가 사실은 개막식 할 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주당에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폐막식 할 때 티켓을 한 장당 50만 원씩 사가지고 석장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삐라를 가득 가지고 다 주머니 검색해요 이거. 그래서 막 이거 뭐예요? 목이 뭐예요? 그냥 옷이에요. 그러고서 막 이렇게 근데 북한은 그렇게 하면 더 단속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막 뭐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에다가 가득 넣어가지고 들어가서 그 응원단 있잖아요. 응원단 딱 보니까 걔네들은 또 빨간 옷을 입고 딱 튀게 앉아 있잖아요. 저기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응원단 있는데다 다막 이게 막 놔주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반응을 안 해가지고 옛날처럼 막 수령님이 뭐 비에서 눈다고 막 난리 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거기 섞여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막 던져줬어요. 거기다가 다 봐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화장실 줄 서서 갈 때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다 갖다 다 붙여놨어요. 그걸 또 그리고 줄 서서 갈 때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받치고 서 있었더니 한국 그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막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거 갖고 와서 또 막 하고 그 다음에 줄 서서 가는 데다가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손에다 막 다 쥐어줬어요. 그 얘네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 얼굴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냥 이거 봤다고도 못하고 안 봤다고도 못하고 이게 지금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다음에는 걔네들 듣는 데서 야 김정은 암살 1억 달러 현상금 있어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하여튼간 그렇게 발악을 했죠. 어떻게 발악을 했어요. 근데 잡아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왔는데 그게 저는 효과가 봤다고 생각해요. 그 삐약 어만장 뿌렸는데 어디가 묻었는지 뭐 찾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 시도하는 거는 삐라를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 있잖아요. 대사관 있죠. 거기다가 좀 그 앞에다 갖다 대고 계속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사관 애들이 남들이 볼까봐 책가닥 주워갈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뭐 미국 사람들이 볼 필요 없죠. 북한 애들이 봐야지. 그래서 지금 택배로 한 300장 보냈어요. 약과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뉴욕에 보내고 지금 또 영국에 탈북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탈북자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유럽에 있는 북한 대사관들 있잖아요. 대사관들에 지금 다 갖다 주라고 또 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팩스로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대사관에다가 최대한의 방법을 다해서 보내는 거죠. 장시일 씨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기 문자 메시지로 있잖아요. 문자 메시지로 우리가 그 삐라 만든 거 그거 보냈더니 북한에서 피드백이 왔어요. 그 돈 주는 데가 어디냐. 1억 달러 갖고 싶은 거죠. 예? 돈 주는 기관이 어디냐. 근데 우리가 그때 돈 주는 기관을 안 썼어요. 그냥 1억 달러 현상금에 대해서만 써놨더니 얘네들이 막 잘 찾아봤더라고요. 미로라는 그게 실제 영국의 그 언론에 소개된 겁니다. 그 삐라가. 그래갖고 야 이게 영국에 있는 어느 신문인데 도대체 돈 주는 데는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동을 하는 게 약정서를 돈을 받아 놓으면 괜히 불안하잖아요. 진짜 죽을지도 모르니까 약정서를 받아야 되겠다. 제가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100만 원짜리 약정서는 누구나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김정은을 죽이는데 100만 원 정도의 그 진짜 김정은을 뭐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는 내가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정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약정서를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또 이제 삐라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지금 몇만 명이 나와 있잖아요. 무역 일꾼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지금 쭉 좀 뿌려야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주로
북한 대사관을 상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자기 그 암살 삐라가 대사관에 계속 온다 그러게 되면 대사관에 사람 내보내는 게 겁날 거 아니에요. 지금 김정은이가 잠적했다고 지금 그러죠. 김정은이가 저는 그 겁나서 지금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 왔잖아요. 예? 김정은 사람인데 겁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1억 달러, 이게 1억 달러는 아니고 2014년 2월 초하루 날 제가 이제 TV조선 정치 옥타곤에 출연을 했었어요. 오후 2시인가 뭐 1시인가 그랬는데 이봉규 씨 하고 이제 같이 대담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 하여튼 그때도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 쏘고 핵 쏘고 해서 난리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시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야죠. 제가 그랬죠. 전 시장 경제 너무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어떤 수단이 있다면 저는 시장 경제라고 생각을 해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른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시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게 뭐네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지 않겠냐. 그럼 우리 시장 경제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가격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가격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이 비슷하게 맞아야 내가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을 제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게 뭐냐. 그래서 김정은 목에다가 한 1,000만 달러, 난 그때 1,000만 달러면 엄청 많은 돈인 줄 알았어요. 1,000만 달러 현상금을 걸어서 북한에다가 다 많이 보여주면 북한에서 선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체령에 한 300만 달러 뭐 이렇게 걸어가지고 핵무기 뭐 한 뭐 몇백만 달러 이렇게 걸어가지고 보내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그 안에서 선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2월 초하루 날이었는데 탈북자가 이제 그 탈북자 구출운동하는 목사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 2월 중순경에 장백현에 갔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애들이 이 친구한테 형님 그 남조선에서 김정은이 먹다 가면 1,000만 달러 준다는데 사실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 날 보고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이번에 중국 갔는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런갑다 했죠. 그런데 북한에서 3월 11일경에 김정은 암살 대비훈련을 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가 보다 했죠. 나는 그게 뭐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해 8월에 단동에 있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북한에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야 그때 그 김정은 암살 대비훈련 했는데 올해 그 3월달 했는데 그 왜 했는지 아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내가 모르죠. 왜 했는데 그랬더니 그게 북한에서 2월 중순경에 김정은이가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쫙 퍼지고 김정은이 먹다 가면 1,000만 달러 준다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북한 사람들 속에서 야 내가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불쑥불쑥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암살 대비훈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금 저 핵을 갖고 있는 저 괴물 김정은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 바깥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심리전을 해야죠. 예? 근데 요즘에 북한 사람들 속에 김정은의 목에 지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1억 달러만 쌓여놓고 계속 돈 보여주는 거죠. 뭐 주지 않고 야 너 그냥 따오기만 해. 그러면 이거 줄 거야. 김정은이가 야 나 그거 받고 그냥 도망갈 테니까 나 1억 달러 주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쟤는 그래 돈만 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십시일반 이런 거를 모아서 도와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무장을 해서 나중에 북한에 가서 이 북한의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일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냥 제가 그냥 잘할 수 있는 일이 그냥 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삐라고
지고 가서 이거 계속 따라가니까 괜히 내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잘 일할 줄도 모르면 내가 2번 삐라 뿌리는데 가봤는데 그것도 계속 해서 이게 기술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가지고 뭐 겨우 할 수 있는 게 호수나 이렇게 잡아주고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 춥고요. 그 수소 이거 만지게 되면 막 손이 얼어요. 이게 차거든요. 그 평창 올림픽 할 때 얼마나 추웠어요. 2월 우리가 2월 8일 날 저녁에 삐라 뿌렸는데 그것도 또 그때 다 사실 우리가 드론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드론은 뭐가 다 이렇게 뭐 감직이 있다고 그래서 못하고 삐라를 뿌렸는데 미리 너무 경계가 심해진다 그래서 미리 다 거기다 숨겨놓고 그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는 그래서 삐라를 뿌리는 것보다는 삐라 안 뿌리고도 계속 뿌렸다고 선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것들이 우리가 삐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모르는데 계속 우리가 뿌렸다 그러게 되면 얘네들이 발작하거든요. 북한 애들이 발작해요. 그냥 조용히 뿌렸을 때는 발작을 안 하는데 막 뿌렸다고 떠들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삐라를 왜 조용히 뿌리지 않냐 이러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 돈을 땅에다 파묻어요? 삐라가 돈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다 파묻는 거잖아요. 우리 삐라 왜 뿌립니까? 저것들이 알으라고 뿌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요즘에 언론에서 안 실어줘서 그러지 할 수만 있다면 삐라 그냥 조금 뿌리는 척하고 계속 떠들어서 야 우리가 이런 삐라 뿌렸다 이게 떠들어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그 SD 카드 이런 것들에다가 사실은 삐라는 어떤 선전선동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정말 그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계몽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김정일의 요리사 일본 사람이 쓴 거잖아요. 김정일이 요리사 했다는데 그 책이 아주 김정일에 대해서 억수로 욕을 많이 해놨어요. 이런 책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저런 책들 이런 것들을 SD 카드에 담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삐라를 뿌리면 안 돼요. 그거 다 땅바닥에 파묻히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름아름으로 해서 그 어쨌든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그럼 돈을 줘야 되죠. 돈을 줘서 그 뇌물 주고 통과시키게 이렇게 해서 북한에만 건너가면 이게 유통이 되는 거는 아주 잘 돼요. 왜냐면 이게 팔리거든요. 저는 장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사를 해야지 이게 팔리는 거잖아요. 제가 위대한 상인이라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도 팔으라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판다는 거예요. 복음을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 간다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공짜로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위대한 상인 그 책을 이제 그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걸 보고 이제 아주 그 감명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북한에 이제 들여보내서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가족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용감해질 거 아니에요. 그 도윤 씨 얘기가 북한에 끌려가서 그 거사를 치르려고 하던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형님 내 아들만 지켜주시오. 김정은을 죽이는 건 내가 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을 못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말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주는 뭘로 하겠어요? 돈으로 그냥 그 사람들 뭐 탈북도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거 우리가 도와줘서 뭐 학비도 내주고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겠죠. 뭐 살 수 있게 그 가족을 우리가 지켜주고 그 사람이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막 죽으라고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월간조선 몇 월이었나 작년도에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뭐 현상금도 걸고
도면을 가져오면 100만 달러 준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고 그 USB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보내서 이게 주머니를 뚫어진 데다가 그 가득 집어넣고 이제 비 오는 날 막 장마당에 막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뚜루룩 뚫어져 가지고 거기다 이제 묻힐 거 아니에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해가 날 때는 이게 다 바깥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보고 다 주워다가 또 다 해가지고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지만 팔 수 있으니까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하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을 하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너무 아까운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저렇게 갇히게 해놓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정말 자유의 터전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터전으로 오시라 이렇게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 사람들이 되게 감동받았어요. 야, 남조선 대통령이 우리 보고 오래. 야, 이거 진짜야? 막 이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감동받았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인지도가 꽤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이렇게 애석하게 돼가지고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데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2002년도에 이제 새벽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외삼촌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셔가지고 한지에서 얼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데 어떻게 나도 알고 있는 북한의 소식을 몰라서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 국률하신 분이신데 아니 나 같은 어떤 냉혈한도 북한 사람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냐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이렇게 불쌍한데 어떻게 국률하신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실 수가 있냐고. 몰라서 그러시느냐, 뭐 그 국률한 마음이 없어 그러시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국률하시다는 것도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다고 제가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분명 음성을 들었는데 준비가 됐느냐 이 음성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지금 1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는 북한 소식을 이제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많이 접하잖아요. 그동안 쭉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나만에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그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를 통하여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비의 가족은 멸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만약 경우에 내가 그때 잠잠해서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북한 사람들은 구출이 된다. 단지 남한은 멸하리라. 이렇게 저는 들려요. 근데 가끔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나는 한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준비를 해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도달되는 건 아니겠지만 나는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것뿐이지 제가 뭘 한 게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예. 마이크 주시고. 물론 통일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요. 이해란 박사님 말씀처럼 김정은 한 사람만 제거를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뭐 북한 관련된 이런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들어가고 있는 어떤 저기 인터넷 매체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배후에 그러니까 딥스테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들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단지 업무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뒤에 딥스테이트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글로벌리스트 뭐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뭐 어제 딥스테이트라는 게 미국 내에 이렇게 이제 뭐 좌파 세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세력이 이제 그 완전 더 좌파 세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이익을 어떤 그 추구하는 기득권 세력을 저는 딥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분명하고요. 우리가 1945년으로 돌아가서 일제에서 남한이 한반도가 그 미국의 핵폭탄에 의해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때 해방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없었을 건데 만약 경우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때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그때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었겠지만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체제가 아니고 다른 체제를 선택했다면 소련에 의한 어떤 공산화 체제가 됐든지 그게 아니면 우리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조선 왕조 체제가 그대로 들어섰겠죠. 그러면 오늘날 같은 이런 체제를 우리가 뭐 느껴볼 수도 없었고 뭐 있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모르는 것처럼 제가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를 독립정신을 꼭 읽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살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고 조금 몇 년 살면서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나 이게 상당한 퀘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능력이 많아서 잘 사는 거로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너무 무식하다 그럴까봐 대학 졸업했다는 말도 잘 안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 뭐 우리보다 더 열심히 별로 일한 것 같지는 않고, 또 저보다 머리가 너무 머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보다 너무 머리가 너무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우리가 그렇다고 노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여기 사람들이 휴가도 많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 휴가도 없어요. 별로. 방학도 여기 아이들은 방학도 뭐 5개월 하잖아. 1년에 5개월이 방학이잖아요. 북한 애들은 여름방학 일주일이에요. 겨울방학이 한 20일 돼요. 방학도 없어요. 계속 일하고.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굶어 죽은 거야. 저는 이게 퀘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사실은 만나게 됐어요. 누가 여기는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어디 가서 책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배워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게 아주 핵심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건 또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 이승만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알게 돼서 관심이 가서 이것저것 들여다보다가 2014년경에 독립정신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심장에서 피가 뛰었어요. 야, 일제에서 해방된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구나. 일제에서 해방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방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없었겠죠. 일제의 탄압 때문에. 그런데 또 일제에서 해방이 됐다 그래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기독교 입국 이런 거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일제 때보다 더 비참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이라는 게 뭐냐? 북한의 공산주의 봉건노예 왕조를 청산하고 거기에다가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있다가 야 우리 세금이나 늘어나, 야 우리 돈도 없는데, 여기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우리나라 지금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를 안 낳아가지고 뭡니까? 저출산 아니에요? 국민소득이 10만 불 올라가면 돈 주머니가 불룩해질까요? 아니죠. 어제 그 독립정신을 그 이렇게 번역했다 그러나? 하여튼간 그게 옛날 구어로 돼 있어가지고 현대어로 바꾸신 비봉출판사의 박기봉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이 말이 이제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나라 경제 망가져도 괜찮다. 자유를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네? 망가진 자유만 지키면 망가진 경제는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자유를 빼앗기고 경제를 지키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 김정은이가 죽은 다음에 거기에 뭐 또 뭐 이렇게 뭐 또 무슨 제대로 될까? 이거는 패배주의예요. 우리는 김정은 체제를 제거하고 그쪽에 어떻게 하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들어서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독재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좌우합작 반대하고, 예? 그렇게 반대하는 그 건국을 해내신 거 아닙니까? 그거 단독 선거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욕을 하고, 그 제주도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4.3 사태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미쳤어요 지금. 우리 체제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했던,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다 유공자가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 멘붕 안 와요? 여러분들 왜 가만히 있어요? 난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우리의 이 삶의 터전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반역 세력들에게 유공자라 그래서, 그것도 그냥 유공자라는 칭호만 줘도 또 괜찮아요. 왜 우리의 세금으로 그 인간들을 먹여 살려야 되나 말이죠. 이게 나라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김정은 죽은 다음에 뭐 또 들어서죠.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자연사하게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꼭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여버려야 돼요. 저는 뭐 제가 살인자는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그렇게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으면 북한을 개혁해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은 반드시 암살을 하든 뭐 처형을 하든 반드시 물리적으로 죽여버려야 된다. 그 인간이 죽을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걔 34살이잖아요. 그래도 뇌출혈이 있다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빨리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까 제가 강의할 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태가 계속 길어지게 되면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계몽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박상봉 박사님은 이제 독일 통일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독일하고 북한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유통일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같은데 동독은 통일될 당시에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리고 배급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양에 차지 않았지만 배급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이 방송이나 TV 이런 거 통해서 다 받고, 그리고 여행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독일은 자기들끼리 총 잡고 싸우진 않았어요. 내전이 있은 게 아니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완전히 지금 이렇게
차단돼 있었고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북한 주민들은 그 배급 제도가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3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이 배급 제도가 무너진 상태는 뭐냐면 법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배급 제도가 무너져서 일말의 자유를 얻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국가에는 질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사도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질서가 필요하죠. 지 맘대로 막 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문명률이 올라가고 있고 마약 중독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북한 주민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나쁜 그런 거에 물들지 않게. 그래서 정말 저는 조급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시는지 가끔은 야 내가 이게 새벽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러 다녀야 되는데 한때 열심히 하러 다녔는데 요즘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안 해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탄핵이라는 이제 엄청난 이 시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천 제자 공동체 같은 교회 같은 이런 그룹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죠. 이 부천 지역에서 더 많이 생겨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갈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낸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소중하게 안 생각하잖아요. 이게 나라냐? 이게 왜 나라가 아닙니까? 지금 요즘이야말로 이게 나라입니까? 지 맘대로 하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갖고 온 이 소중한 이거를 우리는 너무나도 비하하고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하고 막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죠? 여기 분들은 알고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서 문재인 다 찍었잖아요. 인간들이. 나는 이 문재인 찍은 인간들한테 정말 손해배상 받고 싶어요. 이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탈북자들 중에도 문재인 찍으러 갔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인간들하고 제가 말을 안 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정말 화가 나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김정은이만 죽인다고 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 우리는 정말 갓난 신고를 이승만 대통령처럼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해서 북한에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법치, 제도, 기독교 국가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실 수 있겠죠? 꼭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 분 더 계시는데 한꺼번에 받을게요. 어디? 그래요. 하시고 대답하겠습니다. 저기 자유조선에 스페인 그 대사관에 침투했다가 아드리안 홍 있잖아요. 그분이 이국가 일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해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제가 그 도희윤 대표님 이해란 TV에 나온 거 봤는데요. 그리고 지금 박사님께서 강의하신 내용 에스더서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지난주 한 주 내내 들었던 이제 생각이 뭐였냐면 이 남한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그 북한을 해방해야 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근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난주 내내 도의원 대표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것들은 정말 전문 공작이더라고요. 프로파간다를 가지고 그 어떤 전문적인 그 요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봤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정보도 부족하고 함부로 그런 게 발설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박사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음성을 들었던 게 준비가 되었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저 또한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북한에 있는 분들과 이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오히려 저희를 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종북 좌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그 백도 혈통에 그 칭송에 대해서 화가 났고, 그럼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나가고는 있지만 이제 시작이거든요. 자유통일 칼리지도 하고, 그래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그 뭐 이번에 KFF 거기도 이제 발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통해서 소스를 얻는다든지 함께 협력할 수 있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나요? 이쪽에 먼저 좀 대답을 하고요. 자유조선 그 에이드리안 홍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탈북자들 중에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를 만난 적이 없고요. 그 에이드리안 홍이 얘기한 것도 이제 일리는 있어요. 이국가 1체제. 그런데 이국가 1체제를 딱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막 섞여서 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솔직히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었는데 여기 남한의 종북들이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그 좌파 세상을 퍼뜨리게 되면 사실 북한은 좌파 우파 이런 거 없어요. 몰라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모르고 막 아무 사람이나 오라고 해서 계속 갔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찝찝해요. 근데 보니까 그냥 좌파들이더라고. 좌파들만 저를 오라 그래요. 우파들은 저를 오란 말도 안 해서 오라는 데도 없으니까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조가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 이런 거 모르는데 여기에 있는 오히려 그 종북들이 올라가가지고 나쁜 사상을 막 전파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좀 약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그 통행 질서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나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북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올라온 다음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옛날처럼 절대 못 가 이게 아니고 그 통행증 약간 뭐 우리가 그 국가 간의 뭐 요건 같은 거 띄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고 왕래는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여기 와서 살거나 또 여기 사람들이 마음대로 올라가서 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국가의 틀을 갖춰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렇게 되면 각각 국가가 이렇게 나누어지면 우리가 가뜩이나 조그만 나라인데 나중에 쏙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에이드리안 홍이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뭐 일련의 일리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아주 반대하는 것은 김한솔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내세우는 건 저희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아니 뭐 김씨 일가가 뭐 그렇게 잘났길래 맨날 걔네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꼭 김씨 일가가 뭐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집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뭘 한다는 거, 이거는 절대로 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일체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죠. 그 제가 아까 그 마지막에 소개한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이 저는 제일 우리에게 합당한 정책이다. 우리는 공산 학정 속에 공산주의 봉건 너의 독재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죠? 해방시키고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우리가 그 성과를 이뤄냈던 이거를 북한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조력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도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자기들의 성취를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게 국가가 소중하고 우리가 지금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왜 매주 토요일마다 이거 나옵니까? 본인들의 성취이기 때문에 소중하잖아요. 저는 북한 주민들도 반드시 그런 성취를 누려야 되고 느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가르쳐 주려면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수많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다 수많은 이승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을 세워줘서 하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KFF는 그 제가 알기는 코리안 프리덤 프런트라고 알고 있어요. 자유전선 프런트.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내년에 총선을 대비한 그 선거 캠페인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내년도 총선도 이겨야죠. 총선 빼앗기면 이게 지금 헌법 개정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토지 국유화 들어가 있어요. 아니 토지 국유화가 그게 공산주의예요. 별게 공산주의입니까? 그래서 헌법 개정을 막아야 되니까 그것도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폭탄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폭탄 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으려고 이승만도 배우고 자유통일 칼리지도 공부하고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지금 막 우리가 지금 아우성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준비다. 이 과정 자체가 준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보고 자꾸만 구구라 그래가지고 강연 가는 것도 막 잘리고 그래요. 근데 전 구구는 아니에요. 근데 무슨 구구예요? 저는 공산주의를 싫어한다 뿐이지. 공산주의는 왜 싫어하냐? 그건 상식에 어긋나고 인륜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대한민국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불이익이 오더라도 저는 절대로 그쪽 편에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키고 이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저는 싸울 겁니다. 그 싸우는 방법에는 이제 교육 이거 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몽하는 사업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럼 집에 가면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식구들이라도 다 자유통일 칼리지라도 보내주시고 이것도 다 운동이죠. 그죠? 그리고 한 달에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모금도 해가지고 우리가 삐라가 됐든 아니면 어느 구출 작업이 됐든 이런 것도 우리가 돕고 이렇게 하는 운동밖에는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밀리에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우리가 빨치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은 빨치산을 돕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모든 전쟁은요 정규군이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죠? 모든 전쟁은 게릴라들이 가서 다 잘해가지고 정규군은 마지막에 점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게릴라 전을 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사들을 우리가 서포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중국에 같이 가서 중국 북한 공작원 만나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만만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한 사람당 10,000원씩 10,000명만 모으자. 그럼 우리가 10,000명이면 1억 정도를 모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기금도 넣어주고, 이게 사실 그 북한하고 통화하는 것도 돈 진짜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끔 돈 좀 줘야 돼요. 그러면 누가 그거 계속 해주겠어요. 중요한 정보를 빼올 때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 어디가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한 7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기도 중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디가 말도 못하고 말이야. 근데 이거 말하게 되면 퍼지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이 안 돼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일이 제압을 당할 수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데,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건 생계비에 이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뭘 다 하려면 뭘 사기도 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뭐 만들려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간 저는 뭐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22년째 살고 있으면서 오직 북한만 생각했어요. 여기 사람 너무 잘 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언제부터인가 어떻게 하면 김정일을 죽일 수 있을까 했는데 김정일 죽었어요. 근데 김정일 죽은 다음에 지금 아직도 뭐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너무 김정일 죽이는 거를 막 신경 썼더니 김정일 죽었을 때 사실 제가 정보를 제일 빨리 받았어요. 그게 2011년 12월 19일에 발표가 됐죠. 근데 11시 20분에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강의하느라고 그걸 빨리 못 본 거예요. 강의 끝나서 12시에 보니까 막 보던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죽어서 이걸 빨리 우리가 대책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너무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거는 김정은이가 그때 탈북자 현장에서 잡으면 무조건 총살, 탈북자 가족 3대 멸족 이렇게 지시 내렸잖아요. 34명 탈북자 강제 북송 그때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18일 단식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400명의 사람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씨한테 막 편지까지 쓰고 막 그랬는데 저의 정말 그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가 어떤 큰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집사님 그거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사람 살리는데 사람이 죽는데 뭐 정치예요? 저 그때 정말 너무 실망했고요. 아 정말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18일 동안 단식을 하고 그때 단식을 끝내고 나서 이제 릴레이 단식을 좀 이어가다가 1000일 동안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는 단식으로 계속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인 시위로 바꿨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게 있어서 1000일 동안은 채웠어요. 그래서 2012년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2014년 11월 18일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2014년 11월 19일에 유엔에서 대북 인권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18일 날 그 파고다 공원 있죠? 거기서 600명 모아놓고 그 D-Day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발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누구도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일 동안 시위했다고 수고했다고 주시는 선물로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제 나름대로는 이제 뭐 여기저기 이것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애쓰는데 사실은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가끔은 정말 절망할 때도 있고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그냥 나는 뭐야 도대체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부천에 이렇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이 자유통일 칼리지를 듣겠다고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작년에 그냥 이승만 학당 독립시키고 나서 그냥 이게 뭐 이승만 학당은 내가 통일운동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통일운동을 안 한다고 이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박상봉 박사님이 그 앞에 방송하러 오셨길래 박사님 우리 자유통일 칼리지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큰 열매는 아니지만 열매를 맺어 가는 거. 또 저랑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정신도 같이 읽고 또 북한에서 또 매일 듣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영혼의 통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싸우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해란 TV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면 10,000원씩이라도 후원금 보내주시고 이해란 박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